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으로 이 전략 물자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었죠.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이 일본 정부는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며 반격에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국제 외교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로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선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미국이 중재 외교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여러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이 한일 갈등, 이제 전략 물자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지TV가 전략 물자의 밀수출을 적발한 실적, 한국이 적발한 실적을 가지고 예. 이 한국이 이런 전략 물자를 밀수출로 적성 국가에 보낼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공방으로 그런 지금 식의- 이어졌습니다. 예. 양 교수님,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일본의 산케이 신문 또 그 계열사 민영 방송이죠, 후지TV.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방금 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냈는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좀 나왔다고요? 예, 뭐 어떻게 되면은 그 일본이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설득하려면은 지금 WTO 차원이든지 아니면 바세나르 협약으로 봤든지 그 전략적인 물자를 수출했다고 그런 예. 빌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파악된 거로는 후지TV가 발표한 그 자료는 5월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그 전력 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국감 자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월에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공개된 자료고 그 다음에 또 그 밀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잡은 그러니까 적발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당하게 사용됐다. 예. 우리가 어차피 공개하는 자료고 그리고 그렇게 수출 전략 물자를 통제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공개하는 자료다. 그렇게 해서 좀 부당함을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이 대표 언론사인 이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문제가 된 해당 기사 내용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예, 뭐 해당 기사를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 국감 자료를 이제 설명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5월 17일에 그 신문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지적 나온 게 그 신문 기사에서 일단 삼국 UAE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이 물자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익명의 전문가를 물어봤는데 그 전문가가 북한으로 제3국을 통해서 이 물자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기사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이 빌미를 잡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문들의 추측적인 기사로 뭐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게 뭐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2006년, 2007년 때 WTO 반도체 보조금 사건 때도 예.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이런 추측성인 신문 기사들 우리가 그 금융위기 때 97년, 98년 금융위기 때 또는 그 직후에 좀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그 반도체 그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추측성인 그런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WTO에 가서 미국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외국에서 이런 기사들을 좀 증빙 자료, 좀 억지 증빙 자료를 쓰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소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전례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양준석 교수님께서 방금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정부 자료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얼마나 차단했는지 통제 노력을 한편으로는 또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윤모 장관이 딱 그 지적을 했죠. 예. 사실 이거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157건에 걸친 이 통제 노력으로 어떤 기업은 수출 제한, 어떤 기업은 교육 명령, 어떤 기업은 경고하는 이런 거를
아주 투명하게 밝힌다는 건 이 수출 통제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통계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둑을 많이 잡은 경찰관이 있는 지역이 도둑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이 있는 곳이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이 전체 통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들만 우리도 이렇게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 밀수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음이라고 밝힐 뿐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스템이 한층 더 투명하다고 하는 말이 예.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수출 통제 시스템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수출 물자 통제를 나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해서 성인모 장관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방금 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우리 정부도 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증이라며 이 반박에 나섰는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이 전략 물자가 밀수출됐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선 반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전략 물자를 수출했는데 좀 놓쳤다, 아니면 네. 적발됐다 그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하 의원이 그 옛날에 옛날에 발간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좀 발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직접 북한으로 간 사례가 있다고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자료는 2013년에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일본이 지적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예. 2018년, 19년까지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2013년에 끊기고 그 이후의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예. 일본의 실적이 좀 더 불투명하지 않느냐 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선택해서 공개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사실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조치 이후에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썼다는 식의 국내의 비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비판 계속해서 좀 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본 내 초기부터 많은 언론들과 특히 기업들, 민간 협회들은 단골 고객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예. 황당하다. 어떻게 민간이 지난 20, 30년간 구축해놓은 이 한일 간의 기업들이 만든 글로벌 공조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정부가 정치적인 사유가 있다 하지만 그걸 경제적 가지고 관계를. 예, 경제적 관계로 관계를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본 내에서도 분명히 예.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경제산업부에서는 섭섭하다. 어떻게 기업들이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의 반박이 이런 보도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무역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민간 기업 일군 글로벌 밸류체인을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언론이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간 것을 예.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양 교수님, 그럼 이 지금에 와서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돌리려는 목적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국내하고 해외 분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지금까지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국 그 위안부나 강제 노동 문제하고 이번에 수입 규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은 아베 수상은 그 말을 계속 피하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전략적인 물자가 잘못 수출되고 있다는 면으로 좀 힌트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자가 되면은 그 전략 수출 문제가 전략 물자 수출 문제가 된다면은 요거는 WTO에 합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물자 통제하는 국제 협정에도 합치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국제 협정 국제 통상 그 환경, 정치 환경에 외교 환경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물자가 잘못 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논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그래서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역시 국내 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통상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것은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를 내세우는 일본의 노림수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이 WTO 제소 등에 나설 이 우리 측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안보상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의 재검토라면서 이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WTO에 이 제소를 할 만한 건이 아니다. 이건 WTO에서 원래 승인했던 안보에 관련된 문제다. 예. 전략물자 수출을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을 거둬들일 뿐 원칙상 그대로 진행할 뿐이다라고 해서 사실 그 아베 총리가 그런 부분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예.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양 교수님 말씀이 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WTO에 제소 당했을 때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들의 일본의 주장이 좀 빈약한 것이 아까 양 교수님 하신 것처럼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국제 협정이 4가지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우리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4대 체제와 3개 조약에 동시에 가입한 전 세계 30개국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 이 두 나라만 이 4대 체제 3개 조약에 다 가입한 국가인데 예. 우리를 일본이 찍어서 니네가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일본 외에 다른 그런 지적을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주장을 하면서 공격한 나라가 여러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딱 한국 하나이고 또 여러 정황에서 예. 나오는 말들이 이 정치적 보복을 경제적인 것으로 전이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제재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예. WTO 제소할 만한 건이 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채택이 돼서 긴급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지만 WTO 제소로 갔을 때는 일본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TO 제소가 그리 좋은 방법은 지금 입장에서 당장의 발등에 불을 끄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방법이지만 두 가지 사항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WTO 제소 간다면은 최소한 18개월, 아니면 3년, 그리고 지금 좀 상소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영원히 거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WTO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안 된 상태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 이게 WTO에 간다면 유리한 입장이 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소할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WTO 가려면은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협약을 어겼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첫째는 지금 성립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출을 못 받은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 일본이 이런 화이트리스트 나갔다고 하는 구실로 우리 수출을 금지시켰다면 그때는 우리가 WTO 그 분쟁 해결 절차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아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취지가 좀 약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히 또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바로 내일이죠. 오후 일본의 도쿄에서 한일 양자 협의 일정이 지금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실무 협의로 협의의 레벨이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 이 양 교수님, 이번 양자 협의는 그리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지금 상당히 강한 입장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홍보적으로 그냥 굉장히 많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일본도 일본 국민들의 58%가 한국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 너무 고집스러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예. 지금 너무나 양쪽이 좀 협상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으로 보든지 외교적인 입장으로 보든지 수입 규제 이슈를 보든지 아니면은 강제 노동 거기에 대한 어떤 사리 문제를 보든지 서로가 후퇴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과는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 교수님께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죠? 좋지 않습니다. 사실 7월 18일을 분기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2차 징계, 2차 제재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7월 18일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에 대한 예. 제3국을 포함한 이런 협의 체제를 만들고 하자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안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외교적인 이런 협상을 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WTO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는 일보다 그 사전적으로 외교적인 사안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최선의 전략이라고 우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양 교수님. 그래도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또 선거까지 이제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그 애나몰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에 나가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런데 너무 빨리 그 입장을 좀 약화시킨다면은 자기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해 있는데 그 일제 침략 문제도 요즘 자주 나와가지고선 굉장히 일본의 분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 우리가 또 후퇴를 했다면은 아마 또 국민 감정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내일 그 양자 협의가 세간의 이목을 상당히 좀 집중시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두 분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교수님, 이는 이 자금의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어찌됐거나 이 외교적인 행보로 좀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진 것 같고요. 또 이 가가지고 할 만한 얘기는 그거죠. 한미일 동맹에도 이것이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이것이 정말 안 좋은 붕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 같은데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예.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미 상원 이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미국의 중재자 역할론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자로 쉽게 얘기해서 나설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없거나 약하다고 봅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의회는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겨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뭐 그런 입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나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진짜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은 그때는 좀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막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또 하나의 와일드카드가 있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보면은 그 멕시코와 난민 문제 이것을 관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 되니까 미국에도 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좀 시도한 정책을 일본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좀 크게 뭐 어떻게 큰 소리를 친다면은 또 좀 통상 외교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조용히 한국, 일본이 알아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확전의 양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당장으로선 낮다. 이런 의견을 양 교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도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시점이 G20이 딱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미일 간의 암묵적인 동의, 특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걸 거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않을까. 예. 완전히 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상원 내의 분위기는 지난 화웨이 사태 때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은 반면 한국은 우리가 화웨이에 대한 실리적인 문제상 기업들 간의 일을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고 한 발 뺀 것에 대해서 약간 쟤도 우리 동맹인데 좀 말을 잘 안 듣네라고 하는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는 그런 신속한 얘기들이 제스처를 많이 있죠. 취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상원에서 경제 문제 아니냐? 그럼 기업들이 하게 알아서 내버려 둬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번엔 같은 스탠스를 미국에서 취했다. 그렇게 할 수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또 아베가 아마 트럼프가 하는 전략을 보고 배워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팔짱 끼고 방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추측이 저희 일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으로서는 직접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 이번에 이런 의견을 두 분의 교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양국의 대립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이 기업들의 피해, 이에 따른 우려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이 당장 이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교수님, S&P죠. 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그 S&P가 오늘 기자회견한 얘기를 본다면은 예. 아직까지 그 일본의 수입 규제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 전에도 뭐 무디스나 모건 스탠리도 상당히 많이 그 예측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분석 시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수입 규제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여기에 예측하는데 충분히 집어넣을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입 규제 전에 우리나라에 예. 대한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다. 요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경제 환경 자체가 좋지 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정부가 성장률 예측을 지금 한 2.4, 2.5%로 내렸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경제가 한 1.9%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2.4% 성장을 도달하려면은 예. 우리가 한 2.6 내지 2.7%를 2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입 규제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작년보다 잘할까는 좀 의문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이런 수입 규제가 문제가 또 된다면은 이런 수입 규제를 써가지고 진짜 일본이 수입 그 화학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킨다면은 그러면 이것보다 타격을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성장률 얘기가 방금 양 교수님께서 하셔서 언급이 나와서 얘기인데 한국의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S&P에서는 2.4에서 2%로 지금 낮춘 상황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큰 국가들보다 훨씬 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S&P가 지적한 세 가지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무역 분쟁이 있다. 근데 정부가 또 기업에 대해서 강한 통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해서 과잉 투자를 한 상태인데 지금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무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좋은 시그널이 1, 2년 내에 별로 없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같은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대해서 주력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합리적인 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일본의 무역 제재 생각도 못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S&P의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비단 이번에 S&P의 2.4에서 2.0%로 내린 전망과 더불어 양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게 어제였나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1%대 후반까지 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변수가 반영이 된다면 1%대 성장률로 좀 주저앉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저희 어저께 그 정경련에서 그 무역 규제에 대한 수출 네. 규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만약 만약 일본이 이 수입 규제 써가지고선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그 필요한 이 화학물이 한 30%가 부족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 2.2%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어차피 그냥 우리가 2.4%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2.2% 타격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뭐 한마디로 뭐 설상가상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12조 7,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뭐 절반 가까이 주저앉은 모습이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또 다른 한 축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시
절반을 넘어 6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양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주력 산업군 하반기 경영 환경은 뭐 성장률과 뭐 연관지어서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영 환경은 아무래도 더 좋지는 않아지겠죠. 예, S&P에서 또 지적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나라 기업들의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항상 좀 어떤 면에서는 만성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부채를 많이 가지고선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요게 경기가 호황적이면은 뭐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그 낮은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다 기업의 거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갚을 만한 충분한 이익이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될 거라고 지금 S&P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그 우리나라의 좀 어떤 경영 스타일이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 양 교수님 말씀과 덧붙여서 하반기 좀 경영 환경을 짧게 진단을 해주시죠. 예, 지금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양 교수님께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뼈아픈 우리의 약점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던 이런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에칭가스 같은 고도의 화학 분야하고 기초 소재 이런 과학 분야의 그런 연구가 집약이 된 제품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국산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규제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단기간에 내놓을 여력이 우리 기업들한테 없습니다. 당장의 그 역량을 끌어올릴 맞습니다. 힘이. 이것도 솔직히 기업 하나만이 어떤 판매처를 생각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이런 돈을 퍼부을 수 있는 역량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규제를 확실히 좀 풀어주고 세제 지원이나 R&D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문 대통령이께서 이 기업 총수들 만나서 한 자리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대책들이 지금 나오지 않은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는 정말 지금 악재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 완화가 이 경영 환경을 타개할, 나쁜 환경을 타개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추가로 좀 여쭐게 일본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복에 맞춰 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던데 일본 반대편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참 이것도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치적인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자기들의 주 고객, 단골 고객, 우리나라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의 거의 과점 기업인데 그런데 파는 물건을 못 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신호를 그들이 시그널을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주던 기업에 못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을 세우자. 설계를 새로 하고 어디에 팔 건지 새로 판로를 개척하고 하자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지금 며칠 상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일본 정부의 이번 입장이 쉽게 변할 것이 아니라는 감지를 하고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뭐 이렇게 쉽게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의 활로를 찾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일본 내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제 이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갖기도 일단은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 체제도 물론 중요하고 역시 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은 중요해진 시점이라 장기전으로 돌입한 이 상황에선 그런 판단이 좀 보여지는데 어떤 전략이 지금 상황에선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막 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이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그런 인프라나 그런 그 구축 상태도 없습니다. 하물며 더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한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면은 역시 미국이나 뭐 일본 자체도 여기에 대한 타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강조하면서 뭐 미국의 도움도 청해야 되겠지만 또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또 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일본 기업의 도움을 청하려면은 물밑으로 해야지. 이걸 또 공개적으로 그냥 한다면은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일단은 국방 문제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국방 문제, 그 안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물밑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규제 같은 걸 풀어서 이런 그 화학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답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특히 불소 같은 문제 본다면은 그 불소 그 제품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구미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 예.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규제나 법도 강화됐지만은 이제는 그런 화학 공장을 근처에서 짓는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구미 사건을 본다면은 이게 안전 불감증 문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근본적인 그 경제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외교 관계에 상당히 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그 문화, 어떤 그 역사 문제로 외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나라든지라도 이렇게 처질 수가 있다. 이 글로벌 세계화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가 몇 개의 제품들은 몇 나라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양 교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문제는 소프트 파워로 풀어가는 것이 연성 권력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잘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에서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고 우리도 명분을 찾고 하는 묘안을 정치 외교 쪽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 네. 그다음 대안으로 또 우리는 실리적으로는 그런 과학기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다른 대체제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대체제가 발견될 만한 곳을 우리가 우리한테 수출할 만한 그런 다변화 노력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백신을 맞는 기회, 경제 체제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어떤 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 외부 충격으로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오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